사이다 무비튼. 대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민철이가 어느 날 우리 이제 슬슬 동거해볼까? 라는 말을 꺼냈다. 민철이도 나도 이제 사회인이 된 지 3년 차였고 나도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진짜? 완전 좋지! 하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실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생리통이 심했었는데 요 몇 년 동안 그 통증이 훨씬 더 강해져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 없음이고 선생님은 출산하고 나서 생리통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세요. 라는 조언을 들었다. 나는 딱히 스트레스 받는 타입은 아니었기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출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생리 기간 중 특히 이틀째는 내게 있어 그냥 생지옥과 다를 게 없다. 그때 느끼는 통증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 약을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직장에서도 양해를 구하여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을 쉴 때도 있었다. 민철이와의 연애 중에도 유일하게 신경 쓰였던 건 바로 이 생리통. 민철이는 남자라서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틀째라서 힘들어 라고 몇 번을 말해도 민철이는 그걸 내가 남잔데 어떻게 알아? 라면서 조금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고 무작정 데이트하러 가자고 조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예정대로 생리가 시작되려고 할 때쯤 데이트하자는 연락이 왔다. 항상 그랬듯 거절했더니 야, 솔직히 이거 좀 짜증나. 만약 애라도 태어나면 어쩔 건데 애 방치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든 하겠지. 그리고 출산하면 좀 괜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말씀하셨어. 어떻게든 하겠다는 걸 왜 지금은 못해? 설마 나에 대한 마음이 겨우 그 정도라는 거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민철이를 아직 사랑하고 있었기에 미움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조금은 생각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 데이트 당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민철이, 그리고 왜 온지 모를 민철이의 어머님. 오늘은 동거할 집 좀 알아보려고. 엄마도 좀 같이 찾아달라고 데려왔어. 이미 이 시점에서 생리 이틀째인 것과 더불어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참고로 어머님과는 이때가 첫 대면이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을 더듬어가며 인사하니 어머님은 하시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생리 이틀째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아프니? 그래가지고 애라도 낳겠어? 키울 수 있겠니? 같은 말들을 물어보셔서 당황하고 말았다. 아직 결혼할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여자친구 생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가? 그렇게 민철이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이끌려 일단 부동산을 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민철이와 어머님이 따지는 게 많아서 좀처럼 집을 못 구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기만 했다. 한계를 느낀 나는 미안, 오늘은 이만 먼저 가볼게 라고 민철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왜? 그렇게 힘들어? 너는 진짜 몸이 약하구나 라며 내게 눈치를 주었다. 하지만 이제 일어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한숨 쉬는 둘을 두고 그 자리를 떴다. 솔직히 어떻게 집까지 간 건지 신기할 정도로 지쳐있던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센 약을 먹고 누워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 그 후 3시간 정도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눈을 떠보니 민철이에게 전화가 와 있어서 다시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오늘 미안했어. 야, 진짜 우리 엄마 화 엄청 냈어. 걔 뭐하는 애니? 하면서. 신경 좀 쓰란 말이야. 그런 거 적당히 좀 하고. 뭐? 그리고 그 후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생리통이 심한 여자는 젊었을 때 놀았던 여자라더라. 자궁이 하도 많이 긁혀서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애도 안 생길 수 있다던데. 진짜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네. 왜 말을 안 했냐?
물론 내게 그런 과거는 없다. 아니, 그보다 엄마랑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남자인 민철이가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건 백보 양보한다 쳐도 동성인 어머님이 이해를 못 해주시다니. 민철이는 그 후에도 엄마가 그러던데 라며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엄마를 찾아대서 사랑이고 뭐고 완전히 정 떨어지고 말았다. 알겠어. 그냥 헤어지자. 뭐? 너 그게 무슨 말? 너는 나보다 어머님을 더 믿는다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할 거면 아예 그냥 나 말고 어머님이랑 결혼하면 될 거 아냐. 그러자 뒤에 어머님이 계신 상태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모양인지 그니까 말했지. 형편없는 여자라고. 어딜 걸레 같은 년이? 라고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워서 이것저것 생각했다. 돌이켜보니 데이트할 때도 자주 여보세요? 엄마? 라고 전화를 하던 민철이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도 나는 콩깍지라도 씌었던 건지 남자도 볼 줄 모르는 나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민철이와 직장도 다르고 집도 가까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지면 다시 만날 일도 없다. 심지어 생각보다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통쾌하다는 생각마저 들어 마음은 쉽게 추스릴 수 있었다. 민철이와 헤어진 지 한 달 후, 대학교 동기한테서 민철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속도 위반이라고 한다. 헤어지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될 정도면 혹시 그 여자랑 사귀던 기간이 나랑 겹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제는 어차피 남남이었기에 나는 민철이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일에, 취미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나 나는 같은 직장 사람과 취미 얘기로 불타오른 결과 1년간 사귀고 결혼하게 되었다. 생리통도 이해해주고 나 이상으로 내 몸을 걱정해주어 어느샌가 통증은 이전보다도 꽤나 약해져 있었다. 스트레스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민철이 자체가 스트레스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이 끝나니 지금까지 있었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런 행복의 절정기에 아이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찰나 산부인과에서 민철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민철이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민철이 어머니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늙어서는 머리도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었다. 이도 거의 다 빠져 있어서 입가가 주름으로 가득했다. 민철이도 이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예전에는 멋도 부리던 애가 저지만 걸치고 머리도 다 떡져 있었다. 수염도 막 자라 있어서 더러워 보였다. 부인도 처음 보긴 하지만 창백한 얼굴로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철이가 왜 산부인과에 왔는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대학교 친구가 출산 기념 선물을 들고 왔을 때 들은 얘기로는 사실 민철이가 속도 위반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란다. 결혼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부인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그건 손주 볼 생각에 들뜬 어머니가 병원에 따라갔다가 들통난 듯하다. 덤으로 부인은 젊었을 때 성병에 걸려서 임신이 힘든 몸이라는 참으로 끔찍한 결말이었다. 산부인과에 온 이유는 희망을 못 버리고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 며느리를 임신시키려고 불임치료하기 위해 끌고 온 어머니의 집념이었다나 뭐라나. 그런 와중에도 부인이 아닌 엄마 편을 드는 민철이 있던 재산을 모두 다 불임치료에 써버린 결과 시어머니는 자신의 치아도 못 해넣을 정도로 민철이네는 비투성이가 되었다. 파산 직전까지 가서 대학교 친구한테도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그 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려서 민철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때 민철이랑 결혼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다. 한때 그렇게 생리통을 증오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철이와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기에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연휴를 이용해 가족들과 대만 여행 계획을 세우고 티켓을 구매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티켓이 오지 않아 남편과 상담을 했다. 기다려도 티켓이 안 오는데? 응? 여행사에는 연락해봤어? 일주일 전에 우편으로 티켓을 보냈다고 하더라고.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전화해보면? 응.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는 여행사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여행사에 전화해보기로 했다. 그러자 여행사는 알겠습니다. 다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내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 상태로 밖을 나가니 근처 사는 민수 엄마를 포함한 애엄마들이 연휴를 주제로 시끌벅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연휴에 뭐하고 보낼 거야?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집에서 보내려고요. 저는 친정에나 갈까 해요. 아, 그래? 나는 가족이랑 대만 여행 갈 거야. 와, 부러워요. 민수 엄마도 연휴에 대만에 가는 듯 했다. 하지만 곧바로 의문이 생겼다. 왜냐면 민수 엄마네는 아직 어린아이와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있는 가정이다. 그런 가족이 사람이 붐비는 연휴에 여행을? 심지어 해외로? 나는 그날 밤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다지 이상한 점을 못 느꼈는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여행 가려는 거 아니야? 아직 3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게다가 여권도 없을 테고. 그러게. 남편과 둘이서 의아해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을 데리러 가 애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다른 반의 엄마들과 민수 엄마가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연휴에 대만 갈 거야. 우와, 좋겠다. 내 옆에 있던 연서 엄마가 내게 수진 씨도 연휴에 대만 간댔지? 라며 말을 건넸다. 그래서 나는 민수 엄마는 대만 좀 잘 아는가 봐. 아기도 있는데 여행이 익숙한가 보네. 나도 애 데려갈 거라서 팁이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자 연서 엄마가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수진 씨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응? 무슨 소리야? 얘기를 들어보니 어젯밤 민수 엄마는 연서 엄마네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연서 엄마! 민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기 여권 만들 수 있나? 우리 부부랑 첫째는 있는데 막내가 없거든. 힘들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도 아직 아기인데 여권 없어도 어떻게는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건 좀... 여권도 없다니 여행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인한테 받은 거거든.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알 길이 없지. 라고 했었다 한다. 그 모습을 보던 연서 엄마는 조금 수상하다 싶었다고 한다. 뭔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아서 나는 민서 엄마에게 티켓이 없어진 사실을 얘기했다. 아니, 이거 어쩌면 그거겠지? 이웃이기도 하고 수상하잖아. 그치, 그런 것 같지? 근데 화가 나도 그냥 안 엮이는 게 좋을걸? 어차피 민서 엄마도 티켓 못 쓸 거고. 연서 엄마는 내게 아무튼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어차피 나도 여행 전에 트러블 생기는 거 싫어서 민수 엄마한테 불만은 있지만 엮이지는 않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가 대만 간다는 걸 어떻게 한 건지 도무지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었다. 혹시 매일 집 우편함을 몰래 들여다봤나?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 배달된 티켓을 받아 우리 가족은 대만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무사히 여행을 즐기고 며칠 뒤 귀국해 캐리어를 끌며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민수 엄마가 나를 향해 뛰어왔다. 대만에는 간 거야? 오자마자 싸움 시작인 건가? 갔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그렇구나. 아무것도 얘기 들은 거 없으면 됐어. 라고 하고 돌아가 버리길래 남편과 함께 의아해했다. 남편은 뭐지 방금? 뭐 소리 지르면서 시비 안 걸린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한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여행사에서 온 전화였는데 그 내용을 듣고 우리 부부는 경악하고 말았다. 민수 엄마네가 출발 시각에 겨우 맞춰 카운터로 와서 건넨 티켓에는 우리 이름이 지워져 있었고 그 위에 자기들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다른 방으로 끌려간 민수 엄마는 이건 지인한테 받은 거라고! 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게다가 아기 여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여권을 훔쳐서 수정하고 아기 사진과 이름을 위조해서 붙여넣었다고 한다. 나는 서둘러 캐리어에서 카메라를 꺼내고 녹음기를 준비해 민수 엄마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민수 엄마네로 찾아갔다. 그리고 벨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 엄마가 나타났다. 내 얼굴을 보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무슨 일이야? 얘기할 게 있어서요. 남편분도 와 계시죠? 불러주시겠어요? 남편은 상관없잖아. 왜? 무슨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안에 들어가 있어. 민수 엄마는 남편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양인지 필사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12월에 저희 여행 티켓을 도둑 맞았거든요. 민수 어머니네 가족이 그 티켓을 들고 출국하려 한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예상대로 남편분은 엄청 당황해하며 잠시만요. 집사람한테는 지인한테 받은 거라고 들었는데 몇백만 원이나 하는 티켓을 줄 리도 없고 애초에 티켓 이름이랑 여권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국도 못해요. 그걸 들은 민수 엄마는 갑자기 뭐야? 훔쳐서 괜히 손해만 봤네. 여보, 그때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가 얼마였지? 달라 그러자. 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 지금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 이건 대놓고 범죄야.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뭐? 사람을 도둑 취급하네? 협박도 정도껏 해야지. 경찰은 민사의 개입 못해. 그만 가봐 이제. 민수 엄마는 손을 흔들며 마치 자기가 이긴 듯한 태도로 나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남편분이 민수 엄마를 한 대 후려쳤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다고는 하지만 집사람이 한 짓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왜 당신이 사과를 해? 잘못한 건 이 인간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민수 엄마를 남편분이 다시 한번 내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짓 저지른 줄 알아? 이번 일 장모님한테 연락할 거야. 이분께도 제대로 사과드려. 장모한테 연락하겠다는 말과 더불어 한 차례 얻어맞으며 혼난 민수 엄마는 전의를 상실하고 울기 시작하더니 잘못했어요. 라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남편분은 이번 일은 다시 정식으로 사과드릴 테니 일단 오늘은 이쯤 해주시면 이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일단 돌아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민수 엄마와 남편은 돈 봉투에 위자료를 넣어 들고 왔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음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이번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솔직히 화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상식이 통하는 남편분이 이 정도로 성의를 보여주시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 후 민수 엄마와는 눈도 안 마주치게 되었지만 이번 일이 소문으로 퍼져버린 결과 주변 애엄마들도 거리를 두게 되어 이듬해에는 어린이집을 옮기고 이사가 버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젊은 나이에 IT 회사를 차렸다. 비록 학벌도 연줄도 돈도 한 푼 없었지만 내겐 꿈이 있었다. 쓰레기 창고 같은 곳에 사무실을 차려 조금씩 매출을 올리며 사업을 키웠다. 하지만 잘 풀린 것도 잠깐이었다. 당시 나는 돈에 그만 눈이 멀어 그저 눈앞의 수익만 따져 사업을 운영한 결과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됐다. 직원들도 떠나고 회사도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러모로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에 나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처럼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저 실례합니다. 그쪽도 무슨 일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며칠 굶어서 그런데 1,000원만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겉모습만 노숙자 꼴을 한 나한테 진짜 노숙자가 말을 걸어와서 정말 놀랐다. 그 노숙자는 꽤 말라 있었고 입은 옷도 너덜너덜했다. 원래 같았으면 더 놀랐겠지만 지금은 내 코도 석자다. 괜찮긴 한데
요즘 달랑 1,000원 가지고 뭐 사드실 수 있겠어요? 내 말에 놀라며 수줍은 듯 뒤통수를 긁으며 그렇네요. 갑자기 구걸해서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라도 가보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노숙자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입고 있던 너덜너덜한 옷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아마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000원 구걸할 정도였으니까. 한편 옛날에 어디서 본 얼굴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벤치에 앉은 채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걔 민지였구나. 확실해. 민지는 내 소꿉친구였다.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옛 모습이 남아있었다. 아까 민지는 나 눈치 못 챈 것 같던데. 근데 왜 노숙자가 됐을까? 소꿉친구가 노숙자가 돼서 구걸하고 다니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고 나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 저기 잠시만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계속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집 바로 근처니까 비라도 피하고 가세요. 그렇게 민지를 집에 데려왔고 옷을 빌려줬다. 그 전에 일단 샤워를 하게 했다. 고맙다며 인사를 하는데 배가 많이 고팠는지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걸로 요리를 해줬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밥을 먹었다. 이미 꽤 확신이 있었지만 민지 본인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혹시 민지 맞아? 나 기억나? 소꿉친구였던 예찬인데. 내 말을 듣고 민지는 크게 놀랐다. 예찬이었구나. 기억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네.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뭐? 나도 사업 망해서 예비 노숙자야. 아까 벤치서 신세 한탄하는데 너가 말 건 거야. 보니까 더 착잡해졌는데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무슨 일 있었어? 너야말로 무슨 일이야. 나야 그래도 아직까진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실은 나도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집도 넘어가고 나흘 전에 노숙자가 됐어.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는데 다른 노숙자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더라. 그래서 아까 공원에 있었던 거야. 남자면 몰라도 그런 공원에서 여자 혼자 노숙자 생활을 하기엔 이상한 놈한테 걸리면 도망도 못 가고 위험해. 그런 데서 나흘씩이나 혼자 버텼구나. 민지가 먼저 자기 얘기를 해줬으니 이어서 나도 내 얘기를 해줬다. 그러자 민지가 혹시 그럼 나랑 같이 해볼래? 사업이라면 나도 경험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난 더 잃을 것도 없어. 이렇게 된 거 구해준 보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 솔직히 깜짝 놀랐다. 아까 내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지 쪽에서 동업하자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 어차피 기울 대로 기운 사업이다. 믿져야 본전으로 같이 해볼까?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당장은 돈이 없어서 당분간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하는 걸로 했다. 오늘도 계약 한 건 땄어, 예찬아.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자기도 사업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일상적인 업무도 능숙했고 계약도 혼자 몇 건이나 따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선 당장 부도날 위기에서는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 관련된 자잘한 일로 민지와 말다툼을 했다. 민지는 자기 생각을 매번 분명히 말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기가 좀 드세다. 아무튼 그래서 말다툼을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면서 서로 좀 심한 말을 하게 됐고 냉전에 들어갔다. 그런 성격 좀 바꾸면 안 돼? 옛날이랑 똑같네.
너야말로 말투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망할 뻔한 사업 내 덕분에 산 거잖아. 그때 내가 말 안 걸었으면 너 지금도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었을걸? 그날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근데 문제는 일 끝나고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 서로 가시방석 그 자체였다. 다시 생각해보면 평소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라 그렇지 망할 뻔한 사업 민지가 살리기는 했다. 뭐라고 사과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가 무릎 꿇고 사과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 나 덕분에 회사 살았다느니 건방진 소리해서 미안해. 같이 살게 해줬을 때부터 너한텐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그러지 마. 내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계속 울었다. 혹시 민지는 이 일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민지 나름대로 따로 또 서운한 일이 있었던 걸까?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 울어.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도 너한텐 정말 감사하고 있어. 너 아니었으면 사업 쫄딱 망해서 나도 노숙자 신세였을걸?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계속 닦았다. 예전부터 드센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민지에 대한 내 생각이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그 후로도 나와 민지는 계약 건수를 늘려나가며 직원도 뽑고 회사는 전성기대랑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했다. 그쯤에서 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걸 행동으로 옮겼다. 아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뭔데? 일 얘긴 아니고 이제 너도 돈은 어느 정도 모아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이대로 계속 같이 사는 거 너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응, 모으긴 했어. 너야말로 내가 계속 얹혀 살아서 불편했지. 미안해. 아니야. 불편하고 그런 거 없었어. 너가 나가서 혼자 사는 거 망설이는 이유가 빚쟁이들 때문이지? 응, 그것도 있긴 한데. 알겠어, 독립할게. 저기,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사실 나 흥신소에 얘기해서 너 관련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 뭐? 암튼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상담해서 네 빚 내가 전부 갚았어. 내 얘길 듣곤 민지가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떤 반응을 할지 나름대로 생각은 해봤지만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서 나도 당황했다. 말도 안 하고 맘대로 저질러서 미안해. 그러자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집에서 살게 해준 것부터 해서 전부 고마워. 아니야, 너 덕분에 망해가던 회사도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젠 굳이 나랑 불편하게 안 살아도. 하나도 안 불편했어. 앞으로도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난 네가 좋아. 그런데 난 항상 너한테 받기만 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 민지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 민지가 방금 나한테 고백했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민지가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전에 민지랑 싸우면서 내 감정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민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건 회사를 다시 살려준 거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민지 마음속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본 것도 혹시 민지에게 고백하고 차였을 때 서로 불편하고 어색할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민지 쪽에서 고백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기쁘면서도 무척 놀랐다.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제 말도 잘 안 나온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 등등.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역시 민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답하자 울고 있던 민지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언니, 이 컴퓨터 가져갈게. 왜 내가 알바비 모아서 산 걸 너한테 줘야 하는데? 여동생 민영이는 어릴 때부터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왔다. 원인은 부모였다. 민영이가 하는 말 좀 들어줘. 민영이 지금 아이돌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응원 좀 해주란 말이야.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차분하고 조용한 나를 예쁜 구석이 없다고 미워했다. 반대로 동생은 애교가 많고 여우 같아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컸다. 그래서 민영이는 나를 우습게 여긴다. 존못 돼지 주제에 아이돌을 지향한다면서 화장이나 옷에 돈을 들인다고 공부는 거의 하지도 않아서 학교도 유급 직전이었는데 별 볼 것 없는 사립고에 다니는 덕에 부모가 뒷돈을 주어 유급은 면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반항하면 할수록 더욱 억압만 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는 가능한 한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책만 읽었고 이게 갈등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되어 완전히 집에서 고립되었다. 언니, 또 모의고사 상위권 나왔다며? 엄마 아빠가 축하한다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재. 별일이 다 있나 보다. 평소에 가족과는 잘 안 다니지만 축하해준다길래 그날은 함께 가기로 했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이게 다야? 너는 이거면 충분해. 내 고기는? 너는 그냥 딸려 나온 야채만 먹어도 되잖아. 언니는 마른 몸매가 자랑거리 아니야? 그럼 유지해야지. 축하는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고 나를 엿먹이기 위해 데려온 것이었다. 울거나 고집 부려봐야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런 내 태도가 오히려 가족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부모님은 나한테만 더 신경질을 부리고 때리는 일도 생겼다. 나는 알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아니었고 대학도 지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학업도 소홀할 수 없었고 학비도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부모님은 학비마저 잘 안 주게 되었다. 그 흔한 참고서마저도 사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알바 시간을 더 늘려서 돈을 모았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졸업 후에 자취하면서 대학을 다니겠다는 목표 덕에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잘됐다. 아영아, 부탁 좀 하자. 뭔데?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자 성난 표정을 한 민영이와 곤란한 듯한 모습을 하는 엄마가 거실에 있었고 엄마는 내게 말을 걸었다. 아까 책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민영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민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훔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거기 점장이 지금 우리 집에 온다는 거야. 그니까 네가 대신 좀 나서주라. 민영이 경력에 흠이라도 생기면 불쌍하잖아.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당연하지. 민영아, 얼른 숨어. 점장이 오더라도 그냥 나오지 마. 그렇게 됐으니까 부탁 좀 할게, 언니.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점장분이 집까지 찾아왔다. 저희 딸이 큰 신뢰를 끼쳤습니다. 이해가 그랬어요. 엄마에게 등 떠밀려 나는 점장분 앞으로 나왔다. 온화한 표정을 한 점장분은 나를 보더니 슬쩍 웃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더 뚱뚱한 체형에 눈매가 사나운 아가씨예요. 어머, 뭐예요 그 말투는? 저희 민영이를 모욕할 생각이에요? 그 애는 살짝 통통한 거지. 뚱뚱하게. 엄마는 눈치챈 듯했다. 감추려고 했던 민영이의 존재를 점장분에게 자백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 뒤로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에 숨어있던 민영이를 끌고 나와 점장분께 넘겨드렸다. 아, 이 아가씨네. CCTV로 다 봤거든. 훔쳐간 책 다 돌려내. 시끄러워. 고작 7,000원밖에 안 하는 잡지 가지고 치사하게 굴고 있어. 엄마에 이어 민영이도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 점장 아저씨, 민영이 방에서 찾았어요. 이 잡지 맞죠? 아, 맞네 이거. 고마워 아영씨. 에?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영이라는 이름을 아는 건데? 맞아. 애초에 당신 왜 우리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건데? 얘랑 한패 아니야? 덜덜 떨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민영이와 엄마. 덜 떨어진 머리로 겨우 깨달은 듯하다. 나는 서점 맞은편 잡화점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점장 아저씨 가게에 자주 들리는데 요새 도둑이 많아 골치 아프다는 말을 들었거든. 서점에서 도둑질을 할 정도면 잡화점에서도 도둑질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뭔가 범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려 했죠. 그래서 CCTV를 보여줬는데 여동생분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둘이서 짜고 나를 모함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근데 민영아, 훔친 게 이게 다야? 혼자 발끈하는 민영이에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민영이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도 사색이 되었다. 어떻게 된 거니? 민영아, 너 설마 다른 것도 훔쳤어? 용돈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어디에 다 쓴 거야? 아 시끄러, 짜증나 진짜. 나는 아이돌을 지향하니까 옷이랑 화장품 사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잡지 따위에 쓸 돈 없어. 나는 화난 게 아니야, 민영아.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 말 안 할 거면 방에서 내가 들고 나올까? 네 방에 있는 명품백이나 액세서리도 절대 용돈으로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전에 하고 다녔던 엄마 목걸이는 어쨌어? 그건 엄마가 뭐야 어딨어?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찾고 있었던 할머니가 남겨준 목걸이인데 희귀한 돌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걸 민영이가 멋대로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민영아, 돌려줘. 그건 엄청 소중한 거야. 팔았어. 뭐? 방금 뭐라고? 아 팔았다니까.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그거 나한테 줄 예정이었잖아. 그 후 엄마와 민영이는 그 자리에서 엉겨붙어 싸웠다. 게다가 운 나쁘게도, 아니 운 좋게도라고 해야 하나? 아빠가 전무님이 같이 한잔하고 싶다 하시더라고 하면서 직장 상사를 데려왔다. 엄마와 민영이는 싸움을 멈추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점장이 그럼 절도권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민영이의 악행은 상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아빠의 승진은 물거품이 되었고 엄마도 넌 이제 내 딸도 아니야. 당장 나가! 라며 민영이를 꾸짖었다. 뭔데? 엄마도 아빠도 다 나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했으면서. 아이돌이 데뷔하고 부자 되면 세 명이서 여행 다니자고 그랬잖아. 범죄자가 아이돌을 어떻게 하니? 열심히 싸우는 셋을 두고 나는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다. 야, 김아영,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라는 아빠. 자취 시작할 거야. 그럼 다들 잘 지내. 라고 말한다. 안 돼! 똑똑한 너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지금껏 키워준 은혜는 잊은 거야? 라는 엄마. 그냥 나가 죽어 쓰레기들아! 라고 재차 말하는 나. 이 말을 듣고 다들 벙쪄 있었다. 실은 점장 아저씨가 내 아파트 방이 비니까 써도 돼. 대학도 여기서 다니렴. 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옛날에 가족 때문에 힘들었거든. 그래서 네 마음은 잘 알지. 라는 말도 해주셨다. 그 집구석에서 지낸 20년은 정말 길었다. 여기에는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없다. 앞으로는 혼자다. 여기가 내 출발점이야.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야겠어.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이건 내가 대학생 시절에 경험한 결혼식 사이다 썰이다. 당시 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와 알바를 찾고 있었다. 그러자 친구 혜지가 알바 찾는 거면 결혼식장 알바 소개해줄까?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한 건 있다는데 알바생이 잘 안 모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단기간 알바이긴 하지만 이번에 시급 꽤나 좋대. 어때? 높은 시급에 이끌린 나는 쉽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알바 당일. 오라? 왠지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하네. 신랑 신부는 누가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 미남미녀 커플이었고 친척분들도 엄청 많이 오셔서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하객석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신부 쪽 하객 테이블은 거의 텅텅 비어있는 것이다. 하객이 한 명밖에 없는 테이블도 있었다. 신랑 측 하객 테이블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다들 마치 회사가 끝난 김에 잠깐 들린 듯한 차림새로 업무용 가방까지 들고 와 있었다. 게다가 아무도 신랑 신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턱을 괴고 조는 사람, 핸드폰만 쳐다보는 사람, 노트북을 두드리며 일을 하는 사람 등
이 사람들의 태도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다. 결국 아무도 반응이 없고 축가도 축사도 없었고 사회자는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장을 입은 분들의 태도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식장 분위기는 점점 식어갔다. 신랑 친척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식장을 둘러보더니 걱정되는 얼굴을 하며 테이블에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결혼식도 막바지에 이르러 갈 때쯤에는 처음에는 방긋 웃고 있던 신랑 신부도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결국에는 이렇게 축복도 못 받을 거면 결혼도 하지 말 걸 그랬어 라며 신부가 울기 시작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신랑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럼에도 여하튼 식은 끝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식장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스태프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들려왔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비참하긴 하더라. 비국이 따로 없던데? 그래도 이게 전부 계획대로 진행된 거지? 무슨 말이지? 혜진은 그날 일이 있다고 식장 청소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 버려서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고 밤이 되어서도 계속 너무 궁금해서 결국 혜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결혼식 뭔가 이상하던데? 눈치챘어? 그렇게 될 거라고 사전에 듣긴 했지만 상상 이상이어서 남일이지만 내가 식은땀이 다 나더라. 어떻게 된 건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혜지가 들려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오늘 식을 치른 신랑은 딱 봐도 다정해 보이는 존잘남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의 본 모습은 마음에 든 여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마와도 같은 남자였다고 한다. 신랑은 예전에 한 번 결혼했었고 전부인과의 사이에선 막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자신의 부하와 그 아내분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내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그러자 전 부인을 이유 없이 괴롭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아내고 억지로 이혼까지 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부하와 아내분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대접하거나 하여 둘과 깊은 관계가 되었다. 둘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한 그는 부하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간질을 해 부부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부하에게는 네 아내가 남편 몰래 둘이서 한잔 안 할래요? 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괜찮은 거냐? 라고 말하고 아내분한테는 부하놈이 오늘 형수님이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걔가 만든 요리 손도 대기 싫다 라고 하면서 버리려 하길래 그냥 제가 받아서 먹었어요. 그 닭튀김 진짜 맛있던데요? 라고 이간질했다. 당연히 그게 사실일 리가 없었지만 평소에 잘해주는 상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 부부도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심지어 당시에 부하는 신랑의 음모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매우 바쁜 데다가 출장도 잦아진 탓에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고 그 사이에도 신랑은 이간질을 계속해 둘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후 심신이 모두 지쳐버린 부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내분과 이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랑은 마음이 찢어진 그녀를 달콤한 말로 위로해주어 마음을 얻어내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렇다. 신랑이 첫눈에 반해 부하에게서 뺏어낸 이 여자가 그날 결혼식을 올린 신부인 것이다. 그 후 신부와 부하가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 신랑은 부하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심하게 갈구었다고 한다.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꾸짖거나 불합리한 평가를 내려 직책을 강등시켜버리거나 해서 아내와의 이혼으로 이미 피폐해져 있던 부하는 갈굼을 견뎌내지 못하고 건강까지 망가져 일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프로포즈를 한 뒤 신랑과 동거를 시작한 신부는 어쩌다가 신랑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고 지금까지의 신랑의 계략을 모두 알게 되어 신부는 결혼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짜내는 악마 같은 신랑에게 갑자기 당신과는 결혼 못해 라고 말했다간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에도 희생자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한 신부는 신랑과의 결혼식을 대참사로 만들어 이 결혼식을 파탄내기로 했다.
먼저 모든 신부 친구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아달라고 연락했다. 신랑이 애초에 전 부인과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아니 꼽게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결석했다. 그리고 남은 건 신랑의 부하들 뿐이었다. 부하들은 모두 신랑이 전 남편을 갈구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에 신랑 지인들처럼 사실은 다들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신부에게 모든 얘기를 듣고 그 말은 즉 쓰레기 같은 상사 결혼식을 대놓고 망쳐도 된다는 거죠? 크크. 그런 거라면 협력해야죠. 크크. 라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게다가 신부는 웨딩 플래너에게도 얘기를 해놨기에 식장에도 정보가 공유되어 식장 직원들이 사정을 미리 알고 협력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부하들은 예정대로 신랑 신부를 완전히 무시했다. 상복이라도 입고 갈까 하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 모두 업무용 시꺼먼 수트를 입고 참석해 비극적인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부 친척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신랑 측은 꽤나 당황스러웠겠지. 그 후로 여름방학도 끝이 나 대학교에서 혜지를 만났을 때 후일담도 듣게 되었다. 그 후 신부는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했다며 원한만 사는 결혼은 하기 싫다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혼식에서 호되게 당한 친척들도 이 결혼은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며 신랑을 설득해 둘의 결혼은 그 자리에서 파투가 났다고 한다. 신랑은 그런 태도를 보인 부하들에게 화가 잔뜩 나 곧장 회사를 찾아갔지만 갑자기 임원들에게 불려가 부하들 전원에게 고발당했다. 신랑은 바로 직위를 잃고 평사원으로 강등당했고 완전히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 워낙 자존심이 높은 인간이라 모두가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이유는 전 부인과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내고 결혼식 비용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전 부인에게 내야 할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무시하고 있었더니 전 부인분이 변호사를 고용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겨우 지급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신부의 전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전 남편의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당한 탓에 일이 끝난 후에도 주말에도 알바까지 병행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신부와 전 남편은 재판 후 무사히 재혼할 수 있었다고 들어 안심이 되었다. 혜지와 나는 그 후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그 결혼식 이후에 혜지가 몇 번이나 알바를 제안했지만 이제 절대 안 가. 라며 거절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친한 동료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당일에 신랑과 신랑 가족이 오지 않았다. 친척들은 왔지만 어리둥절해하기만 했다. 신부인 동료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부 부모님이 급히 결혼식을 취소하고 식사 대접만 하겠다고 하셨다. 물론 식장은 사고 난 거다와 일부러 안 온 거다로 나뉘어 모두가 여러 추측들을 내놓았다. 신랑 부모님이 안 오셔서 거의 관련도 없는 신랑 친척들이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다니시는 게 엄청 안쓰러웠다. 하지만 며칠 후 신부였던 동료에게 사정을 듣게 되었다. 신랑은 원래 애인이 있었는데 상대가 일을 그만두기 싫다고 해서 헤어졌다고 한다. 거기에 현재 동료가 나타나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으로 이어진 거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전 여친이 일 그만둘 테니까 다시 나랑 사귀고 결혼하자 라고 재회를 요구해왔다고 한다. 딱히 바람을 피웠거나 서로 싸우고 헤어진 것도 아니라서 신랑은 바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양다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신랑은 동료와 파혼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질질 끌어가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결혼 얘기도 점점 진행되어 초조해져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결혼식 당일에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한다. 신랑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건 아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안 간다 라는 되도 않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나 생각했다. 친척들한테 민폐 넣기 치고
친척들은 아들도 아닌 놈을 위해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만 했으니까. 그건 정말 아무리 신랑 측 사람들이라지만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심지어 신랑 부모님은 그 후 신부 측이 집을 찾아와도 전화를 해도 집에 없는 척하며 무시했다고 한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고 그냥 조상신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위로했지만 신랑과 그 부모가 너무 쓰레기여서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다. 신랑과 연락도 안 되는데 왜 효진이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냐면 효진이 부하인 계약직 여자애가 그 전 여친이었단 걸 보고 알았다고 한다. 자기 결혼식이 왜 망해버렸는지, 신랑은 왜 오지 않았는지 양다리의 징후도 못 느끼고 신랑을 믿은 효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다음날 효진이 핸드폰에 사실 저는 하면서 그 전 여친한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너는 일도 못하면서 겨우 이번 달 말에 계약 끝난 게 다잖아? 라고 생각했다. 전 여친은 끔찍할 정도로 일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월급 루팡이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이라서 계약이 종료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때다 싶어 신랑에게 말을 건 거겠지. 하지만 효진이가 결혼으로 퇴직할 걸 알고 있고 상대가 신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심지어 효진이는 상사로서 그 계약직 전 여친에게 엄청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두가 전 여친이 일도 못하고 쓸모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두는 걸 효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그 배은망덕한 짓을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다. 일단 결혼식은 날아갔기 때문에 효진이는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원래부터 무조건 출세할 만한 인재였기에 결혼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엄청 붙잡았을 정도라 복귀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는 효진이를 불쌍하게 여겨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딴 남자랑 결혼 전에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야. 라고 위로해 주었다. 참고로 신랑은 우리 거래처 영업사원인데 이번 일로 악평이 한 번에 떠돌았다. 효진이는 일을 잘하는데 겸손한 데다 계약직 애한테조차 그렇게 잘해줬듯 평소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상사는 물론 다른 사원들에게도 호감을 많이 샀다. 게다가 예비 신랑의 불륜 상대가 계약직 여자애라서 모두 얼굴도 알고 있었고 효진이 결혼식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러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의 그 후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우리 회사는 그 남자 얼굴은 보기 싫다는 사람이 속출해서 남자는 우리와의 거래 담당에서 제외되었다. 효진이도 직장에 복귀하고 나도 그 남자 꼴도 보기 싫었기에 안심했다. 담당 변경된 데에는 상사도 한몫했지 싶다. 우리 회사는 규모도 크고 유명한데 남자네 회사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회사랑 접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 측에서 담당자를 안 바꿔주면 계약을 끊어버리겠다고까지 말해서 남자 회사 사장이 일일이 사과하러 오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남자는 그 후에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 회사로 자천되었다고 한다. 어쩌다 결혼식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던 친척 한 분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때는 제 조카가 폐를 끼쳐서 정말... 아니요. 그 후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 부모는 친척들에게 불려가 욕을 한 바가지 들었다고 한다. 결혼식에는 근처에 사는 친척들만 초대되었다고 하는데 비난받아 마땅한 짓을 벌인 탓에 각지에서 친척이 모여들어 남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아들 미친 거 알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우리가 직장에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러 돌아다니느라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책임져! 위자료 내라! 신부였던 아이랑 헤어지고 상간녀랑 결혼한다고?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진짜 장난해? 라고 맹비난을 퍼부으며 전 여친과 사귀는 것조차 허락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남자 부모도 친척들에게 시달린 나머지 아들한테 그 애랑 당장 헤어져라! 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한다. 전 여친 입장에서는 이용해 먹으려던 남자와의 결혼이 물거품이 되었고 지방으로 자천된 남자와 거리가 멀어 연애를 유지하기도 힘들다. 애초에 일도 더럽게 못하던 그녀는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해도 스킬이 없다고 거절당하기 일쑤라 수입도 한 푼 없는 상태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그 후로 효진이는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결혼식이 당일에 파토 났다는 건 보통이라면 부끄러운 일이고 신부에게 있어 오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효진이의 인간성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어서
신랑 가족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효진이를 비웃는 사람은 없었다. 결혼식에는 당연히 효진이 부모님도 와 계셨고 효진이는 결혼식이 망해서 망연자실했지만 효진이 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기 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실은 결혼식에서 식사 대접으로 바뀌었을 때 처음엔 어수선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도중에 다들 부모님께 평소 회사에서 효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일일이 말해주었다. 설마 자기 딸 결혼식이 이렇게 파토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부모님들은 자기 딸이 너무 불쌍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마지막에는 저희 딸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상사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셨다.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 우리와 상사까지 다 눈물이 나왔고 침울해하던 효진이마저 목 놓아 울었다. 사실은 그날 열렸어야 했던 결혼식에서 그 눈물을 흘려주었으면 했지만 효진이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 언젠가 분명 더 좋은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날이 오기만을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아들이 어릴 때 나는 이혼을 했다. 그 후 내 힘으로 아들을 키워왔다. 계속 일을 해야 해서 아들의 수업 참관일에 가지 못한 날도 있었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맸고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자, 이거 3,500만 원이야. 대학교 학비로 쓰렴. 사실은 더 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해. 뭐? 엄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거야. 그렇게 말하니 고마워요 엄마 라면서 아들은 활짝 웃어주었다.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은 대학 수능 시험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험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아들은 정말 기뻐했다. 옛날부터 아들의 성적은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만 빼면 충분히 대학에 입학하고도 남았다. 아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 수능 파이팅이야. 그렇게 해서 아들은 무사히 유명 사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내가 저축한 돈 외에 부족한 돈은 장학금으로 메꿨고 아들은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서울에서도 유명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아들은 바쁜 모양인지 대학교에 다닐 때보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가끔씩 전화를 해주었고 아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대화가 너무 행복했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오랜만이구나. 회사 생활은 좀 어떠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이라니? 정말 기쁘구나.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상대 부모님은 대기업 사장의 딸이야.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어머, 그렇구나. 정말 잘 됐다.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니? 죄송하지만 결혼식엔 오지 마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상대 부모님은 엄마랑 격이 다른 분들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이잖니. 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아니요, 부모님 대행 서비스를 써볼까 해요. 요즘은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대행 서비스가 뭔데? 네 엄마는 바로 나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엄마를 대신할 수 있겠니? 그니까 내 말은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창피해요. 그니까 제 결혼식엔 오지 말라고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잘 챙겨주진 못했지만 대학에 보낼 만큼 돈도 열심히 모았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듣다니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 그렇구나. 엄마가 가난하긴 하지. 알았다. 결혼식 잘 치르렴. 네.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후 속절없이 눈물만 흘렀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내 존재를 지우고 싶을 만큼 날 미워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절연당한 후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살아갈 힘마저도 없어져 갈 때쯤
얘 친구가 그럼 앞으로는 널 위해 살아보는 건 어때? 라는 말을 해줬고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친구가 추천을 해줬던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했다. 자격증 공부에만 매진하니 아들 일도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학원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졌다.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지속하며 나는 예전과 다른 인생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쭉 연락이 없었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오랜만이야. 오랜만이구나. 사실 나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어머, 신기하구나. 엄마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엄마 재혼했어. 어? 누구랑? 사이다 회사의 사장님이야. 자격증 공부하려고 학원에 다녔었거든. 거기서 따님을 직접 데리러 오시던 사장님이랑 오며 가며 인사하다 그렇게 됐어. 대박인데? 사이다 회사라면 서울에서도 엄청난 회사야. 맞아. 근데 넌 할 얘기가 뭔데? 사실은 나 파혼당했어. 정말 너무하지? 내가 엄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는 걸 들키자마자 나 같은 불효자식이랑은 결혼 못한다면서 내가 걔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빚이 좀 생겼거든? 아,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의 재혼 상대가 사이다 회사의 사장님이면 5천만 원 정도는 바로 갚을 수 있겠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난 너를 대학까지 보내줬고 넌 취직도 했으니까 일해서 스스로 갚아야지. 그럼 아무 문제도 없잖아. 그리고 너의 결혼 상대가 정상적인 사람인 거야. 처음부터 네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됐어. 그렇게 속 깊은 여자랑 그런 거짓말이나 하는 넌 안 어울려. 그분과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여자는 분명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힘들다니까? 게다가 빚이 있는 상태로는 놀러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럼 놀지 마. 애당초 왜 네가 쓴 돈을 내가 갚아줘야 하니? 넌 이제 어엿한 성인이잖아. 그렇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 너 스스로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 그리고 엄마 결혼식에 넌 안 와도 된다. 재산을 노리는 아들 녀석이 한 명 있다고 부끄러워서 어찌 말하겠니? 엄마, 난 엄마 아들이라고. 아, 이 말 깜빡했다. 엄마한텐 딸이 생겼어. 남편의 딸이긴 하지만 너랑은 다르게 배려심도 깊고 정말 착한 딸이란다.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예쁜 딸이 생겨서 엄만 행복해. 그니까 이젠 연락하지 말아주겠니? 잠깐만, 내가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미안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도 제대로 수습 못하는 사람으로 키우진 않았단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하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은 후에 연락해줘. 그럼 잘 지내렴.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아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끊어버렸다. 진심으로 연을 끊을 생각은 없지만 지금의 아들을 도와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인 나에게 저지른 죄를 갚아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아들이 그 어떤 이유로 빚을 냈다고 한들 스스로 만든 빚을 갚기 전에는 연락을 모두 무시할 생각이다. 만약 이것으로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몇 년 후 다시 태어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 내 아들은 딱 그 수준의 남자구나를 깨닫고 포기할 마음도 생길 것이다. 만약 지금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아들을 돕자고 했을 테지만 그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내 딸이 된 아이는 정말 마음이 착하다.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가난하다는 콤플렉스를 차마 다 지우지 못했을 때 새로 들어간 학원에서 내게 제일 먼저 말도 걸어주고 친절하게 알려도 줬었다. 또한 본인의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의 엄마뻘 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아들 일이 떠올라 딸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어쨌든 간에 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라건대 딸처럼 속 깊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우리 집은 상점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은 허름하나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어. 아빠의 맛을 찾아 단골 손님이 항상 먹던 걸로. 네, 먹던 걸로요. 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부터 쭉 이런 느낌이어서 초등학교 때는 가게에서 숙제도 하고 엄마가 바쁠 때는 단골 손님이 산수를 가르쳐주곤 했다. 나는 이런 엄마 아빠의 가게가 좋았다. 하지만 어느 날 상점가에서 한 사건이 터졌다. 요즘 들어 상점가 셔터에 누가 낙서를 해놓는 일이 생기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가 가게 셔터를 보자마자 아휴, 결국 우리도 당했네 라고 했다. 나는 곧바로 엄마, 이번에 설치한 카메라 확인해보자 라고 말하고 녹화 영상을 확인해보게 되었다. 그러자 거기에는 우리 학교와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낙서하고 있는 현장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엄마는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증거 영상도 전해줬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아수라장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낙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자기 가게에서 야! 장난하냐? 한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당연히 엄마도 아빠도 누군지 알 수가 없었고 네? 저기 무슨 용건이시죠? 그딴 말이 나와 지금? 니들 무슨 속셈이야? 네? 왜 우리 아들이 한 낙서를 경찰에 신고하냐고 묻잖아.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반에서 성격이 더럽기로 유명한 영수 아빠인 듯하다. 나는 영수가 엄청 싫었다. 그 낙서범이 영수였구나. 솔직히 녹화만 보고 영수라는 걸 알고 낸 것도 아닌데. 심지어 걔는 여자를 엄청 밝혀서 나한테도 한번 찝적댄 적이 있는데 야, 방과후에 나랑 놀러 가자. 어때? 오늘 가게 도와야 돼서 안 돼. 뭐? 내 제안을 거절해? 장난하나? 네가 뭔데 그래. 하여튼 가기 싫으니까 안 갈 거야. 됐어. 어차피 너 아니어도 여자는 많고 부르면 바로 오니까. 나중 가서 나랑 놀고 싶다고 하시나 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랑은 안 놀 거거든. 영수는 매일같이 여자를 꼬시고 거절당하면 협박해서 자기 어장에 가두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 그래서 부르면 온다느니 도끼병도 장난이 아니지만 사실 다 혼자만의 착각이고 여자애들은 다들 걔를 싫어한다. 그런 자식의 부모니까 그 인간도 이렇게 성격이 더러운 거구나 싶었다. 영수네 아빠는 우리 부모님께 무슨 생각이냐니까. 영수가 경찰 조사받게 생겨서 엄청 무서워한다고. 불쌍하지도 않냐? 안 불쌍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불쌍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전에 아드님이 벌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주의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저희는 셔터에 낙서당할까봐 대책을 마련하고 그 증거를 경찰에 넘겼을 뿐이고 경찰도 범인을 잡았을 뿐이에요. 애초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당신 잘못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증거를 넘겼을 뿐이라고? 자기 애랑 같은 학년인데다가 심지어 학교도 같은 애를 경찰에 넘긴 거 아니야? 장난해? 니들은 정이라는 것도 없냐? 그니까 저희는 범인이 그쪽 아드님인 줄도 몰랐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건 알 바 아니고 영수가 일찍만 학교 들어가려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 니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뭐라는 거야. 그냥 자업자득인 거지. 애초에 셔터에 생긴 낙서를 지우는 게 여간 힘든 일도 아니고 상점가에서도 나이 드신 할머니가 엄청 열심히 지어놓으신 걸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지어놓은 다음 날에 또다시 그려놓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이 인간은 지 아들만 챙긴다. 해도 너무하다 싶어 한마디 했다. 적당히 하세요. 왜 피해 입은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따지는데? 잘못한 건 낙서를 한 영수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 한마디 하자 영수 아빠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다. 뭐? 피해? 그냥 개같이 더러운 가게에 낙서 좀 한 게 다잖아. 게다가 이 상점가 전체가 원래부터 더러운데 뭐 어때서 그래? 귀가 차서 입이 안 다물어졌다. 물론 우리 가게가 엄청 세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식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거르지 않고 바닥과 테이블을 닦아왔다. 손님을 소중히. 이건 이 상점가 사람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였다. 그렇게나 손님을 귀중하게 여겨온 상점가가 더럽다고? 듣고 있자니 울분이 터져 받아치려는데 엄마가 저희는 이 상점가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을 찾아와 주시는 손님분들을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 모두 함께 청소도 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당신 아들은 저희 상점가를 더럽혔고 게다가 당신은 개같이 더럽다며 저희가 사랑하는 장소를 모욕했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평소에는 매우 온화한 엄마가 이 상점가를 모욕당하자 불같이 화를 내게 되었다. 영수 아빠도 그 기세에 눌려 뭔데? 다 낡아 빠진 상점가 좀 더럽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아까와 비교해서 상당히 꼬리를 내리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상점가를 모욕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한 그 순간 웃기지 마! 우리 상점가를 뭘로 보는 거야? 가게 앞을 보니 우리가 소리치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상인들이 서 있었다. 이딴 상점가 더럽다고 한 게 사실이지? 그럼 뭐야? 영수 아빠가 그렇게 말하자 상인들이 그 인간을 둘러쌌다. 이 상점가는 건물 자체는 오래되었을지언정 다들 물건만 파는 게 다가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일한다고. 너같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걸 모욕하는 일은 절대 없어. 다시는 오지 마, 이 새끼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인들 모두가 그 인간을 노려보고 있었다. 완전히 기가 죽은 영수 아빠는 내가 2번 다시 오나 봐라!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가버렸다. 그 후 반에서 영수가 낙서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다 퍼졌다. 우리 반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상점가에서 가게를 하는 애들이 많았다. 다들 정이 넘치는 상점가를 좋아했고 그걸 모욕하고 낙서를 한 영수의 만행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분위기였다. 평소 영수의 쓰레기 같은 성격도 원인 중 하나였겠지만 그 후 결국 모두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영수는 지 아빠처럼 도망치듯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 중 영수 아빠의 회사 거래처 사람이 있었는지 그 일로 거래가 끊겨서 해고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영수네 아빠가 말했듯 확실히 이 상점가 건물은 많이 낡았다. 딱히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모두 의기투합해왔고 상점가에서 지내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오, 다녀왔구나. 어서 오렴. 하고 말을 걸어주며 함께 성장해왔기에 다들 이곳을 매우 좋아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나는 이 가게와 상점가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4살 아들과 3명이서 살고 있다. 어느 날 밤 아들을 재워놓은 뒤 나와 아내는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요즘 재혁이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근데 저 정도 나이면 주워 들은 말을 생각 없이 막 쓰는 시기 아닌가? 너무 깊게 생각한 거 아니야? 당신은 재혁이랑 보내는 시간이 적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 근데 유치원을 바꾸는 것까지는 좀... 아니, 잘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은 멀리 사셔서 거의 만난 적도 없지. 시부모님은 간혹 만나긴 해도 엄청 다정하신 분들이잖아. 그렇다면 그런 이상한 말들을 배워오는 건 유치원 말고는 없지 않겠어? 그래도 유치원에서 그런 심한 말들을 들을 기회가 있긴 해? 나도 처음에는 만화나 동화책 보고 영향을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재혁이는 만화에는 큰 관심 없고 동화책에도 그런 과격한 말이 나올 리가 없고. 아무리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재혁이가 좀 더 자라서 그런 이상한 말들을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나도 알아.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재혁이 지금... 엄마, 아빠, 코 앉아. 아, 미안해. 엄마가 시끄러웠지? 싸우면 안 돼. 무서운 얼굴도 하지 마. 이제 엄마랑 아빠랑 코 잘 거야. 그건 그렇고 재혁이 화장실은 괜찮니? 엄마 필요 없어. 에? 엄마 나가. 재혁아,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가 필요 없니? 필요 없어. 봐, 들었지? 이래도 아직 더 지켜보자고 할 상황으로 보여?
난 이제 안 되겠어. 재혁이한테 이런 말 듣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더니 아내는 가방에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놓고 내가 말리는 것도 무시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재혁아,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우와, 엄마랑 아빠가 싸우고 무서운 얼굴 하니까 무서운 얼굴 싫단 말이야. 웃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필요 없어 나가 라는 걸 듣는 사람은 엄청 슬퍼진단 말이야. 그런 말 듣고 웃는 사람이 어딨어? 있어. 엄청 웃는단 말이야. 누가? 누구냐면 재혁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자 너무나 큰 충격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쓰지도 않고 딱히 아내에게 악감정도 없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살배기 아이가 쓸 리가 없는 말을 가르친 어른이 있다는 건 사실이다. 게다가 재혁이가 거짓말을 할 리도 없다. 나는 재혁이에게 사정을 천천히 캐묻고 나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혁이가 딱히 나쁜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어. 재혁이는 우리가 싸우고 있길래 웃게 해주려고 그런 말을 한 거야.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하고 싶으니까 진정되면 전화 좀 줘. 하지만 아내는 좀처럼 메시지를 읽어주지 않았고 다음날 밤이 다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어제 그건 무슨 말이야? 재혁이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 같아. 재혁이한테 있어서 그거는 그냥 대사고 개그 같은 거였어. 어? 혹시 그런 거라면 그걸 재혁이한테 가르쳐 놓고 웃고 그러는 건 누구라는 거야? 나도 믿기지가 않긴 한데 아무래도 범인은... 나는 재혁이에게 들은 얘기를 아내에게 전해주었다. 아내는 놀란 목소리로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데 다음 달에도 나랑 둘이서 여행 갈 약속까지 했을 정도로 친하단 말이야. 라며 언성을 높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딱 한 번 그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 그건 한 달 전 일이었다. 아내가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나 대신 엄마가 유치원을 데리고 다녀주었다. 아버지는 아직 정년이 아니라 일하고 계셔서 주로 엄마가 재혁이를 돌봐주었는데 어쩌다 아버지가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온 날 집에 와보니 재혁이와 엄마가 재밌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엿듣고 있었는데 엄마 필요 없어. 엄마 나가. 교도소 가. 이야, 진짜 재혁이 너무 웃긴다. 라며 웃고 있는 게 들렸다고 한다. 아빠가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엄마한테 물으니 재혁이가 잘한다는 춤 구경 좀 하고 있었어.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하길래 아버지는 잘못 들었나 생각해서 그 이상 더 캐묻지는 않았다고 한다. 무슨 그런... 아내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 나도 믿기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다. 나 오늘이랑 내일 연차 썼어. 내일 나랑 우리 집 좀 같이 가줄래? 진상 파악 좀 해야겠어. 혹시 또 오해가 있는 걸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음날 아내와 만나 둘이서 아버지네로 향했다. 미리 말해두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일을 쉬고 집에 계셨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재혁이한테 엄마 필요 없어, 엄마 나가 라는 말 가르친 거 엄마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그런 말을 가르치겠어? 엄마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난 아무것도 몰라. 어디 다른 데서 배운 거 아니니?
그러자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내가 들었어. 며느리가 입원해 있을 때 당신이 재혁이 돌보고 있었잖아. 그때 재혁이가 엄마 나가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당신 웃고 있지 않았어? 기억도 안 나. 나는 기억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잘못 들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어머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재혁이한테 그런 말 가르치시는 거. 그래, 그 표정. 너가 짓는 그 찰난 표정이 싫단 말이야. 난 너 계속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참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다가 너가 입원했을 때 다들 최선을 다해 너를 돌보는 걸 보고 아, 이젠 안 되겠다 싶었거든. 내가 예전에 입원했을 때는 둘 다 그렇게 걱정해 해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만 그때는 마침 재혁이가 막 태어난 참이라. 나도 알아. 그야 이런 다 늙은 할머니 얼굴보다 갓 태어난 아기 얼굴 보는 게 더 좋잖아. 그걸 입 밖으로 꺼내봐야 아기한테 질투한다고 제정신이냐는 말이나 들을 게 뻔해서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런 말 가르치면서 논 거야.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네가 어떤 표정 지을지 생각하니 너무 재밌어서 너가 그냥 확 사라졌으면 했거든. 교도소든 어디든 내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됐냐? 울면서 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그 후 아버지는 조기 은퇴를 하고 엄마를 데리고 외갓집이 있는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최대한 떨어져 사는 게 나을 거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의견에 나도 아내도 찬성했다. 엄마는 거기서 병원을 다니며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치료를 받기 시작해 3개월 정도 지나자 조금 기분이 정리된 건지 아내를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내가 아직 어머님 만나는 건 좀 무서워 라고 말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다. 그야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그런 증오를 보인다면 누구든 무서워하겠지. 나도 솔직히 말해서 아직 엄마를 어느 정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재혁이는 그날 이후 나쁜 말은 쓰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 대사만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기억이 완전히 덮어 씌워진 모양이다.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한테 재혁이가 그런 심한 말을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지금부터 10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난 그날의 일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완전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도 종종 괴롭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나는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고 곧 여름방학이었다. 도훈아, 방학 때 한가하면 올해도 알바하러 올래? 3기수 위 선배한테서 이런 연락이 왔다. 선배는 졸업하자마자 여자 동기랑 결혼했다. 그 후 장인어른 공장에서 일했는데 여름철엔 공장 일이 많아 매년 알바 일을 권했다. 나름 일당도 셌고 알바 끝나곤 선배가 밥도 사줘서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선배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일하며 장인어른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다. 가끔 얼굴을 비추는 선배 와이프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어딘가 좀 모자란 부잣집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다. 조용하고 청초한 인상으로 세련되고 잘 놀던 선배랑은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잘 어울렸다. 남동생도 있었는데
나보다 어렸고 공장엔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평판도 그닥 안 좋았다. 그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고3 수험생과 사귀고 있었는데 사실 그 고딩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는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양아치 리더였고 결국 양다리가 들통나 남동생은 흠씬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 후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게 돼 집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사건은 갑자기 터졌다. 여느 날처럼 알바 끝나고 선배랑 밥을 먹었고 밤 9시 정도 집에 도착해 피곤하기도 해서 10시에 바로 잠들었다. 그런데 11시 좀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한테서였다. 이 시간에 웬 전화? 하고 받으니 선배가 갑자기 지금 바로 나 말리러 와!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뭔 일이지? 하면서도 알바하는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선배네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잠옷 차림의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꽤 심각했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일단 휴대폰으로 도착했다고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바지만 입은 채로 엉엉 울고 있는 남동생과 넌 오늘 나한테 죽었다. 화가 잔뜩 난 선배가 서 있었다. 선배 옆에는 장인어른도 무서운 눈빛으로 남동생을 쏘아보고 있었다. 방 구석에는 목욕 타올만 걸친 것 같은 선배 와이프가 울고 있었고 미안해. 그녀를 다독이며 울면서 사과하는 장모가 있었다. 선배. 조심스럽게 말을 거니 선배가 날 쳐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벌레 보듯이 남동생을 보며 있는 힘껏 바닥을 발로 쿵쿵 쳤다. 잘못했어요. 울며 불며 비는 남동생한테 어휴 몇 번이나 발길질을 했다. 아까 말려달란 게 이거였나? 움찔움찔 하면서도 선배 이제 그만하세요.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선배 팔에 붙잡았다. 그러자 선배는 내 손을 뿌리쳤고 난 그대로 뒤로 자빠져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자네 괜찮나? 놀란 장인어른 반응에 간신히 제정신으로 돌아온 선배는 미안해, 언제 왔대? 라며 사과했다. 온 거 모르셨어요? 아까 눈도 마주쳤는데. 그러자 선배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했다. 다행히 내 머린 단단한 돌머리라 벽에 부딪혔을 때 구멍을 내버릴 정도라 오히려 죄송했다. 아무튼 모두 좀 진정했을 때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 그리고 난 집에 가게 됐는데 다음 날 갑자기 불러놓고선 밀어서 미안해. 선배와 장인어른이 사과하러 왔고 뭔 일이 있었는지 들려줬다. 남동생이 선배의 와이프를 덮쳤다고 한다. 그것도 남동생이 중학생 때부터. 당시 사귀고 있던 고3짜리 날라리 여자애와 헤어진 게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남동생은 그 양아치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는 완전 겁먹고 학교에도 못 가게 되었는데 연상의 여자에 완전 집착하게 되어 욕정을 참지 못하고 당시 고2였던 친누나를 덮쳤다. 선배 와이프는 처음에는 격렬히 저항했고 도망가려 했지만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유도를 배우고 있던 터라 일단 제압당하면 여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런 일이 반복돼 와이프는 반쯤 포기한 상태가 됐고 남동생은 점점 더 제멋대로 했다. 그렇게 싫었으면 부모한테라도 말해보지라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협박당했다고 한다. 겁먹은 선배 와이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배랑 결혼하고는 동생이 자신에게 손댈 수 없게 돼서 안심했다 한다. 지금 행복하니까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남동생은 또 성욕을 못 참고 일을 저질렀다 한다. 놀랍게도 그건 항상 집안에서 가족이 있을 때. 그날도 가족 모두가 집에 있을 때였다. 선배는 장인과 1층에서 술을 마시고 장모는 설거지를 하고
1층 거실에서 TV를 보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먼저 잘게. 2층 침실로 올라가던 중 남동생이 입을 막고 덮쳤다고 한다. 선배랑 결혼하고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대로 지금처럼 가만히 동생에게 범해지는 건 선배에게 미안하던 생각에 용기를 내어 도와줘!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깜짝 놀란 남동생은 옷을 벗은 채로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침실불이 켜졌을 때 이미 눈앞에는 선배와 장인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처음 주먹을 날린 건 장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배는 나한테 전화 한 통하고 장인의 묵인하에 창교육을 시전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덜렁거리던 남동생의 여의주를 꾹 잡아 뭉개버렸다고 했다. 남동생은 엄청난 비명을 지르더니 곧 있어 몇 분 동안 기절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타구니 쪽에 손이 가 있었다. 너무 살벌해서 더 자세히는 안 들었지만 뭉개버렸는데 남동생 괜찮은 거야? 물으니 장인이 진누날 덮치는 놈인데 고자대도 할 말 없지? 라고 했으니 지금 어떤 꼴일지는 대충 상상이 간다. 참고로 그때 경찰들도 왔지만 장인이 가정사라고 둘러대서 결국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선배 와이프는 동생한테서 떨어질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지금까지 일은 그냥 전부 잊어버리고 싶다고 한다. 이제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다더라. 신고해서 정식 재판까지 하게 되면 증언도 해야 되고 재판 자체도 오래 걸리니까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겠지. 슬프지만. 그렇게 선배는 씁쓸한 표정으로 얘기를 이어갔다. 그 후 남동생은 먼 친척 집에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2번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보내지 마세요. 거긴 가기 싫어요. 용서해주세요.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 친척은 조직폭력배라 한다. 여의주는 뭉개진 채 험난한 생활을 인생 종쳤다는 말을 실감나게 해줬다. 그 후로부터 10년 남동생은 아직도 친척집에 있다고 한다. 선배와 와이프는 자식 둘 낳고 장인장모랑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아직도 혼자 사는데 가끔씩 이 끔찍한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사타구니가 움츠러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